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프랑스 클럽 파리 생제르맹 2023년 여름 이적 시장에 그야말로 역대급 변화를 맞이했죠. 리오넬 메시와 네이마르, 마르코 베라티 같은 세계적인 검증된 월드 클래스 스타들과 작별했지만 더 젊고 굶주린 선수들과 함께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되는 팀, 역동적인 팀으로 진화했다라는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이강인 선수가 있는데요. 프랑스 스포츠 언론 중 최대 정론지라고 할 수 있는 레키프에서 음바페의 뒤를 지원할 새로운 젊은 크랙들 이강인 선수와 프랑스 자체 유망주인 워렌 자일의 에메리가 어떻게 이 파리의 변화와 혁명과 진화를 이끌고 있는지 정밀하게 분석한 콘텐츠 전술 분석 기사를 소개했습니다. 또한 포르투갈 대표 미드필더로 이강인 선수와 주전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꼽히는 이 비티냐 선수와 프랑스 현지 레전드 파리 클럽 레전드들이 비교하고 전망하면서 이강인 선수의 경쟁력에 대해서 또 이강인 선수가 프랑스 대표 윙어인 덴벨레 그리고 비티냐 이 두 선수 모두보다 기술적으로 훨씬 더 뛰어나다는 평가를 한 내용까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레키프에서 분석한 이강인 선수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의 새로운 전술 작동법 풀버전 해석하고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시즌 초반 엔리케 감독 체제에서 전술적으로도 불안하다, 경기력과 성적 모두 안 따른다라고 지적을 받고 있었는데요. 공교롭게도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획득하고 돌아온 이강인 선수가 팀의 자리를 잡자마자 경기력이 급상승하고 있고 연승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만 17세에 불과한 파리의 유망주 자일의 에메리의 중원 활약이 이강인 선수와 함께 강조되고 있는데요. 레키프에서 이 자일의 에메리의 전술적인 가치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비티냐와 주전 경쟁을 펼치는 가운데 이 밀란과의 챔피언스리그 원정 경기를 앞두고 주전 경쟁에서 앞설 수 있는 이유까지 소개한 기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술 브리핑 자이르 에메리가 어떻게 밀란의 대인 수비, 밀란과의 첫 경기 당시 승리를 이끄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는지를 소개한 컬럼입니다. 파리는 워렌 자이르 에메리가 등장해 체력과 피지컬과 통제된 패스를 통해서 상대의 수비 조직을 무너뜨리기 전까지 사실은 AC 밀란의 거의 일방적인 공격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파리 생제르맹이 홈에서 AC 밀란을 3대0으로 꺾으면서 뉴캐슬 유나이티드전 1대4 대패에 잘 반등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분명 이 스코어 라인에는 만족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엔리케 감독은 이 스코어보드 점수차가 경기 내용 분석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평균 수준이었던 지난 밀란과의 경기 역시 예외가 아닐 텐데요. 파리는 결코 위기 상황에 처한 것이 아니었고 상대보다 우월했지만 그렇다고 원하는 경기력을 다 성취했다라고는 말하기 어려운 경기이기도 했습니다. 우선 기술적인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압박 상황에서 경기를 회복하기가 계속 어려웠던 게 파리였습니다. 느렸던 볼 소유권으로 경기를 운영하기보다는 개인의 통제력, 시야 부족의 결과로 보였죠. 즉 볼 소유 기반 전략, 점유율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인 능력과 개인적인 시야와 창의성과 공 통제력이 부족했다. 선수들이 전술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수비 위치에 있어서도 너무 자주 미드필드를 열어뒀다. 이 4-2-4 포메이션이 2명의 수비형 미드필드를 두고 4명의 공격수를 두면서 중앙 공간을 너무 많이 허용해줬다고 이제 그래픽으로 소개를 한 것입니다. 반면에 밀란은 이러한 상황을 활용할 수 있는 형태나 재능이 없었기 때문에 파리에게 더 고통스러운 경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밀란이 개인적인 재능이 부족하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팀플레이, 효율적인 축구에 집중했기 때문에 파리가 고전했다는 얘기인데요. 다행히도 결국 축구는 선수들의 것입니다. 즉 두 팀이 이런 상태에서 파리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선수의 개인 능력 우위였다는 것인데요. 그 중에서도 2명이 눈에 띄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음바페, 높은 위치에 섰을 때 결정력을 발휘하는 능력 측면에서 독보적인 스트라이커라고 소개했습니다. 음바페는 올 시즌 자신의 득점 감각을 재발견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음바페가 기록한 선제골이 AC 밀란과의 경기 파리 선수단의 사기를 북돋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한 어린 선수 자이르 에메리는 개성과 파워, 기동력이 인상적인 선수로 밀란의 수비 조직을 무너뜨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했습니다. 밀란의 대인 방어 수비 조직이 굉장히 초반에 파리를 괴롭혔는데요. 엔리케 감독도 실제로 경기를 마치고 나서 프랑스 방송사 카날 플리와의 인터뷰에서 전반 20분에서 25분 동안은 밀란이 우리보다 더 나았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엔리케 감독은 스테파노 피올리 감독이 이끌었던 밀란이 수비를 조직하는 방식과 관련해서 개인적이라는 형용사를 추가했는데요. 바로 대인 수비라는 거예요. 물론 엄격한 대인 마킹 같은 경기를 했던 것은 아니지만 밀란은 경기장 여러 곳에서 선수를 1대1로 잡는 수비 전술을 펼쳤습니다. 밀란에서는 왼쪽 메짤러로 뛰었던 유누스 무사만이 하키미, 그러니까 오른쪽 우플백과 거리를 유지하면서 패스할 때만 공에서 떨어졌죠. 반대편에 리카 에르난데스가 퓰리식을 상대했는데 이런 퓰리식이나 무사가 파리가 후방 빌드업을
빌드업을 할 때 유일하게 좀 대인 수비를 느슨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선수들은 사방에서 1대1 대결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이 오랫동안 통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파리 원정에 나선 밀란이 수비 조직력을 바탕으로 전방과 후방, 앞에서나 뒤에서나 대인 수비를 펼쳤는데 유누스 무사만이 대인 방어를 안 하고 있는 상황. 하키미가 넓게 떨어져 있으니까 거기까지 가진 않았어요. 거기에 갈 경우에는 중앙 지역에 빈틈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앙 지역에 우가르테와 자이레 에메리 두 명의 미드필드가 투볼란치로 뛰었는데 마르키뉴스가 후방 빌드업을 하려고 할 때 우가르테가 압박을 당하자 하키미 쪽으로 패스를 하려고 하는 장면이었거든요. 이렇게 파리의 공격을 좌우 풀백 측면으로만 전개하도록 중앙 지역을 활용할 수 없도록 밀란이 경기를 했던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 전반 32분에 첫 골이 터지기 전까지 파리는 자기 진영에서 상대 전방 압박으로 인해 많이 공을 뺏겼어요. 그리고 공격을 전개할 때 하키미, 콜로무아니, 덴벨레의 서킷을 활용했는데 기술적으로 좋지 않다 보니까 기회를 많이 낭비했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예외적으로 콜로무아니가 상대를 등진 상태에서 몇 번의 좋은 터치를 하면서 밀란 수비수 차후에 경고를 받게 하는 스트라이커로서의 역할을 잘해주긴 했는데 아슈라프 하키미가 이제 덴벨레에게 패스를 하면서 덴벨레를 이선에서 많이 지원해줬고 공격진을 지원해줬는데 덴벨레가 기술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면서 실수를 범했다. 덴벨레의 기술이 지금 이강인 선수보다 떨어진다라는 평가가 프랑스 현지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파리가 밀란의 중앙 압박으로 인해서 하키미 쪽으로만 계속 공격을 전개하는 패턴이 나오는데요. 파리가 가장 많이 반복했던 패턴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골키퍼 돈나룸마나 센터백인 마르키뉴스가 대각선 방향으로 그냥 하키미를 먼저 찾고 그쪽으로 주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유누스 무사가 메잘라 위치에 있다 보니까 하키미를 압박하러 가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조금의 시간을 벌 수 있다. 여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하키미가 공격 지역에서 수적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공을 연결하고 함께 올라가 주거든요. 그리고 콜로 무아니를 향해서 가까이 가주죠. 그때 무아니가 넓게 움직이면서 수비를 끌고 사이드라인으로 나오는데 그럴 경우 덴벨레가 순간적으로 비면은 덴벨레에게 패스를 할 수 있거든요. 다만 이 경기는 덴벨레가 공을 잡을 때마다 부족한 모습, 집중력이 떨어진 모습을 보이면서 효과가 많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 장면도 그런데요. 하키미가 무아니에게 주고 덴벨레가 패스를 연결하지만 덴벨레가 잡지 못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덴벨레가 부진하고 중앙 지역에서 빌드업이 잘 통하지 않는 가운데 개인이 차이를 만드는 능력이 필요한 것, 바로 자이르 에메리의 등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파리 선수들이 1대1에서 상대 밀란 선수들을 제거하지 못했다,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에 밀란의 압박에 고전을 했는데 그때 워렌 자이르 에메리의 활약이 나온 겁니다. 자이르 에메리는 이미 전반 5분 만에 그의 피지컬 능력과 발밑에서 공을 처리하는 능력을 보여줬던 바가 있는데요. 첫 골 과정에 다시 한번 그런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 첫 골이 나오기 전까지는 자이르 에메리에게도 많은 실수가 있었지만 어찌됐거나 그가 주도적인 플레이를 그러면서도 활약하는 것, 실수를 했음에도 사기가 떨어지지 않는 것이 대단했다고 했어요. 즉 어린 선수인데 정신력도 강하다. 자이르 에메리의 퍼스트 터치와 전진하려는 의지가 밀란 미드필더인 레인더스를 제압하고 음바페에게 패스를 하기 전까지 피치를 힘차게 달릴 수 있게 해줬다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바로 이 장면입니다. 상대 밀란의 전방 압박 사이 공간에 자이르 에메리가 있는데요. 밀란 선수들이 공을 따라서 대인 방어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파리 선수들이 수적인 동의 상황에서 차이를 만들어야지 흥미로운 격차가 나올 수 있다. 1대1에서 압박이 오면은 그 1대1에서 이겨내서 한 명을 벗겨내면 그 뒤에 공간이 생기고 수적 우위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비티냐가 레인더스가 지켜보고 있던 자이레 에메리, 이 파란 쪽 동그라미로 표현된 자이레 에메리 쪽으로 패스를 했어요. 그때 자이레 에메리가 공을 잘 컨트롤했고 두 번째 터치를 통해서 레인더스를 제끼고 그 뒤로 파고들어서 돌파에 성공합니다. 밀란의 수비 조직은 크루니치를 이때 자이레 에메리를 커버하는 게 아니라 자이레 에메리의 옆에 위치하고 있던 우가르테를 막기 위해 대인 방어를 요청하다 보니까 자이레 에메리가 돌파에 성공했을 때 크루니치가 뒷공간을 순간적으로 내주게 된 거죠. 우가르테를 따라 올라오니까 뒤가 빈 겁니다. 그 상황에서 자이레 에메리가 레인더스를 돌파하고 뒷공간이 열렸어요. 레인더스가 몸싸움을 하고 파울을 하려고 했지만 자이레 에메리가 단단하게 저항하고 이겨내면서 힘으로 무너뜨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이레 에메리가 음바페가 배우 공간으로 뛰어들어갈 때 흥미로운 1대1 상황을 연결해주는 스루 패스를 연결했고요. 토모리가 음바페를 마크하고 있었지만 적절한 간격을 유지했지만 1대1에서 또 지게 됩니다. 비티냐가 중앙에서 벗어나서 사이드로 이동했잖아요. 4-3-3이 아닌 4-2-4나 4-4-2를 쓸 때 비티냐가 왼쪽 측면 공격수 역할을 하게 되니까 칼룰루가 비티냐를 막기 위해 벌려 움직였고 그로 인해 자이르 에메리가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고 음바페도 공간을 할 수 있게 됐다. 이게 바로 엔리케 감독이 폭을 넓히는 4-2-4 대응을 쓰는 이유고 비티냐를 좀 벌려 쓰게 하는 이유, 또 이강인 선수도 왼쪽 사이드와 왼쪽 메잘라를 오가면서 뛰게 하는 이유입니다. 간격을 만들기 위한 것이죠. 그렇게 생긴 공간으로 자이르 에메리의 패스가 들어가서 음바페의 골이 나왔는데 파리가 밀란과의 경기를 더욱더 압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강인의 교체 투입이 있었다라고 레키프가 설명합니다. 이강인의 합류로 파리는 기술적인 확실성이 더 강해졌다. 파리가 공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다라고 했는데요.
프랑스 21세 이하 대표팀의 주장인 자이레 에메리 같은 경우에는 상대의 돌격과 압박을 견디는 능력도 있고 또 통제력이 있는 패스, 피지컬이 있기 때문에 상대를 중원에서 계속 압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막판 세 번째 골은 아델리를 제치고 71분에 교체돼서 들어왔던 이강인 선수에게 어시스트를 하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도 그의 제어력과 투지가 대단했다. 자이레 에메리를 칭찬하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이강인 선수가 갖고 있는 기술적인 안정감이 경기 막판 파리 생제르맹에게 큰 힘이 됐다고 했습니다. 덴벨레가 기술적으로 부족했던 것과 대조적인 평가죠. 밀란의 1대1 수비를 막 뚫어내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이강인 선수가 테오 에르난데스의 대인 방어까지도 쉽게 무너뜨리면서 덴벨레보다 더욱더 뛰어난 모습 보였습니다. 이강인은 여러 차례 공을 뺏기지 않고 받아냈고 골을 넣으며 추가골까지 터뜨렸다고 했는데요. 바로 이 장면입니다. 자이레 에메리가 넷잘라 위치에 있고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사이드에 있는데요. 세 번째 골의 시작 장면은 파리 선수들이 이런 1대1 방어를 이겨내기 시작하면 밀란은 바로 수비적 위협이 생긴다. 이게 바로 1대1 대인 수비의 문제다라고 했는데요. 이강인 선수가 테오 에르난데스를 능숙하게 제쳐내면서 자이르 에메리에게 패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이르 에메리가 전진적인 볼터치와 이 피지컬을 바탕으로 또 한 번 아델리의 압박을 원터치로 제압하면서 치고 들어갑니다. 음바페의 골대와 마찬가지로 운반하고 치고 들어가면서 타이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토모리가 블로킹하려고 한 것을 피하면서 이강인 선수를 향해서 낮은 땅볼 크로스를 연결해줍니다. 이때 곤살로 하무스가 공을 잡는 척하면서 흘려주고 이강인 선수가 황금 같은 골을 성공시켰다라고 레키프가 소개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플레이가 바로 엔리케 감독의 전술적인 방향성이라고 했어요. 후반전에 보여줬던 이러한 플레이, 밀란도 사실 롱볼 축구를 하면서 파리를 불안하게 했고 역습 축구를 하면서 파리에게 타격을 줄 수 있었지만 결국에는 지루와 플리징 모두 결정력을 살리지 못하면서 개인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개인적으로 기회를 잘 마무리했던 파리가 대승을 거뒀다라고 했는데요. 재능이라는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결국에는 재능인 선수가 더 많은 파리가 밀란을 이길 수 있었던 배경이라고 소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파리의 위험한 상황 중에 상당수가 공을 잡았을 때 빠른 공격에서 비롯됐다. 엔리케 감독의 팀이 공을 오래 소유하고 지공을 하지만 지금 4-2-4 대형은 그런 상태의 축구가 가질 수 있는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속공을 점유를 하면서 하는 방식이다라고 했습니다. 파리는 폭발적인 선수들과 공을 잘 쫓는 선수들, 볼륨감 있는 선수를 보유하고 있다고 했어요. 공을 잡았을 때 폭발적인 돌파가 되고 압박도 잘하고 공을 가졌을 때 풍부한 플레이가 가능하니까 공 소유를 하면서도 속공이 되는 팀을 만드는 게 엔리케 감독이 추구하는 겁니다. 통제, 공 소유, 그리고 혼란, 트랜지션 상태를 많이 만드는, 이걸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서 4-2-4를 쓴다는 얘기인데요. 3-0이라는 스코어라인의 편안함과 챔피언스리그 1위라는 위치가 엔리케 감독이 이제 통제권과 혼란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올바른 균형을 잡기 위해 고민하는 것을 막지 못할 것이다. 지금 잘 나가고 있지만 계속해서 엔리케 감독은 이런 전술을 더 강화하기 위한 고민을 할 거란 얘기인데요. 밀란과의 두 번째 경기, 이번에는 밀라노 원정을 치르게 되잖아요. 과연 이번 경기는 비티냐와 이강인 중에 누가 선발 출전을 할 것인가? 레키프도 분석을 했습니다. 비티냐와 이강인,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왼쪽 측면 공격수이자 왼쪽 메잘라로 혼용하는 하이브리드 선수로 쓰고 있는데 두 선수가 닮은 듯 하지만 다른 개성을 갖고 있다. 누가 선발로 나올 것이냐? 비티냐, 이강인 또는 비티냐, 이렇게 내용이 이어집니다. 최근 파리의 경기를 보면 이 두 선수가 엔리케 감독의 전술 시스템에서 하이브리드 포지션을 놓고 경쟁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했는데요. 밀란과의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4차전도 이 두 선수의 출전 여부가 가장 큰 화두입니다. 우선 이강인 선수 지난 금요일 저녁 몽펠리에와의 경기 전까지 스트라스부르전 3-0 승리, 브레스트전 3-2 승리, 몽펠리에전 3-0 승리까지 리그왕 3경기 모두 선발 출전을 했고요. 또 팀의 최근 4경기 중에 3경기에 선발로 나섰습니다. 밀란과의 경기만 교체로 나온 것인데요. 이강인 선수가 몽펠리에를 상대로 득점을 했고 지난 일요일 브레스트와의 경기에도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죠. 그리고 스트라스부르와의 경기는 득점 기점이 됐었고요. 그리고 최근 두 차례 경기 후반전에 비티냐와 교체가 됐습니다. 물론 비티냐도 몽펠리에와의 경기 교체로 나와서 골을 넣었는데 10월 25일이었던 챔피언스리그 밀란전 3-0 승리 당시에는 비티냐가 선발 출전했습니다. 다만 그때는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다녀오느라고 오랫동안 파리에 합류하지 못해하던 이강인 선수가 막 돌아왔기 때문에 교체로 나왔던 것이고 또 이때는 이강인 선수가 교체로 나와서 74분에 들어와서 세 번째 골을 넣었죠. 만약 이강인 선수가 그렇게 오랫동안 아시안게임과 국가대표팀 일정으로 자리를 비우지 않았다면 선발 출전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레키프가 얘기하는데요. 엔리케 감독의 최근 선수 선발을 고려한다면 화요일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앞두고 몽펠리에전에 이강인 선수를 중간에 뺀 것은 쉬게 하려고 한 것이다. 선발 출전을 하려고 교체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98년에 파리 감독을 맡았던 알랭 지레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유럽 대항전의 경험을 고려한다면 비티냐가 이강인보다 약간 우위에 있다라고 말했는데 재미있는 게 경험의 측면만 앞섰다는 거예요. 1997년부터 2007년까지 파리에서 뛰었고 지금은 이제 아마존 프라임에서 프랑스 리그왕 해설을 하고 있는 에두아르 시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강인과 비티냐 두 선수의 프로필이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누가 더 나은지 따지고 싶지 않다. 이 두 선수는 우위를 가릴 대상이 아니라 스타일이 다르다라고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강인 선수가 기술적으로 비티냐보다 더 뛰어나고 공을 더 잘 활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강인은 경기의 중심에서 콤비 플레이 그리고 좁은 공간에서 더욱더 편안하게 플레이합니다. 미드필드 플레이메이커로는 이강인이 더 뛰어나고 콤비 플레이도 좋고 좁은 공간에서 탈압박도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강인 선수도 후반에 나올 경우 20-30분 동안 다이나믹한 역할, 조커 역할도 잘할 수 있다. 비티냐는 더 많은 밸런스를 줄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있어도 다른 선수가 필요한 이유다. 즉 비티냐가 수비적인 면이라든지 중앙에서 경기를 지키는 면은 더 좋다. 다만 공격할 때는 이강인이 더 좋다라고 얘기한 것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 알랭 지레스 1998년 파리 감독이었던 그 프랑스 레전드는 비티냐가 파리가 더 강력한 팀을 만날 때는 균형을 제공할 수 있다. 강팀을 상대할 땐 조금 더 수비를 신경 써야 되니까 비티냐가 나와야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둘 사이에 큰 차이가 없지만 유러피언컵 경험을 고려한다면 비티냐가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는 이제 지레스의 말이 이어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비티냐는 우가르테, 자이르 에메리와 함께 시즌 초반부터 주전으로 활약할 미드필더 3위다. 자이르 에메리와 우가르테가 주전이고 그 다음이 이제 비티냐는 얘기인데 이강인은 좀 더 공격적이고 왼쪽 측면에서는 많이 차지할 수 있다. 공격적인 경기를 할 때 그리고 왼쪽 윙으로 주전 자리를 다툰다면 비티냐가 왼쪽 윙으로 뛰는 것보다는 이강인 선수가 더욱더 앞선다는 얘기인데 흥미로운 게 앞서서 에두아르 시세는 비티냐는 왼쪽에 위치할 때 터치라인에서 이제 위치를 각을 바꿔서 이제 플레이를 해야 된다. 이강인이 왼쪽 사이드에서 뛰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왼발로 플레이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중앙에서 더 많이 플레이를 하게 되다 보니까 비티냐와 이강인 사이에 로테이션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1990년대도 그랬고 2002년부터 2003년까지도 파리에서 뛰면서 무려 150경기를 뛰었던 파리 레전드 제롬 르로이는 둘이 비슷하다고 얘기했는데요. 이강인과 비티냐 모두 키가 작은 편이고 공이 없을 때도 공간을 잘 차지하고 움직이지만 이강인이 측면에선 더욱더 편하게 경기를 한다. 두 선수 다 공이 있을 때 기술뿐 아니라 오프 더블 움직임도 뛰어나긴 한데 측면 플레이는 이강인이 더 잘한다고 했어요. 결국에는 많은 요인에서 기술적인 면, 공격적인 면은 이강인 선수가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과거 파리의 스포츠 디렉터를 맡았던 샤토르도 이 몽펠리에와의 경기를 지켜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파리는 자신들보다 더 피지컬이 뛰어난 팀과 만날 때 어려워질 수 있다. 팀에 구멍이 있다. 즉 강한 팀, 피지컬이 좋은 팀을 상대할 때는 비티냐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엔리케 감독의 파리가 대부분 4-2-4가 아니라 4-3-3에 가까운 형태로 경기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4-2-4는 정말 약한 팀을 상대로만 했다는 것이죠. 두 포메이션 중에 어떤 포메이션을 쓸지가 상대팀에 따라 달라지는데 밀란과의 경기는 어떻게 펼칠지 유럽 대항전 16강 진출을 위한 결정적인 경기, 이 경기에서 엔리케 감독의 선택이 궁금하다라면서 레키프의 분석이 마무리되는데요. 이 레키프에는 이강인 선수가 파리의 주전 미드필더로 유력한 후보라는 기사까지 내놓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시즌 초반 파리에서 실종되었던 창의적인 선수가 바로 이강인이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이강인은 압박 속에서도 효과적인 테크닉적인 연결 플레이를 보여주고 볼 소유 과정에서 연속성을 부여하는 파리에서 현재 보기 드문 선수다. 이강인 선수의 창의성과 볼 소유 능력과 시야를 아주 극찬한 것인데요. 이러한 과정 속에 음바페와의 호흡이 기대된다고 했어요. 최근에 계속해서 음바페와 골과 득점을 주고받고 득점 패턴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레키프가 음바페와 이강인이 공통된 축구를 구사한다. 두 선수의 축구 텔레파시가 통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챔피언스리그는 부담감이 다르다고 했지만 이강인 선수가 측면으로 나오는 게 효율적이고 역수상에서 어떻게 플레이하는지도 알 수 있고 게다가 경기장 안팎에서 적극적인 성격을 통해서 팀에 잘 녹아들었기 때문에 이강인이 점점 더 주전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소개를 한 거예요. 밀라노 원정을 앞두고 엔리케 감독은 이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가짜 9번, 측면 공격수, 중앙 미드필더, 공격 미드필더 모든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강인의 활용도가 높다. 그래서 선발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하고 있는데요. 아시안게임에 참가하기 이전에는 의구심이 되긴 했지만 그 이후 지금 보이고 있는 경기력을 보자면 이강인이 왼쪽 미드필더 포지션에서 비티냐를 추월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레키프가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몽펠리에와의 경기 60분에 이강인을 빼고 비티냐를 투입한 것은 바로 이강인의 능력을 알게 해주는 것이다. 이강인 선수를 챔피언스리그 밀란전의 주전으로 쓰기 위한 결정일 것이다 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과연 이강인 선수 밀란 원정에서도 주전으로 뛰면서 비티냐와의 경쟁을 크게 앞설 수 있을지, 또 어떻게 보면 덴벨레까지도 이강인 선수로 인해서 밀려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즉 비티냐 이강인이 함께 뛸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11월 8일 수요일 새벽 5시 밀란 원정 챔피언스리그 F조 4차전, 과연 이강인 선수가 음바페 선수와 또 한 번 멋진 골을 합작할 수 있을지, 11월 12일 일요일 새벽 1시 스타드 랭스와의 프랑스 리그안 경기, 그리고 11월 A매치 이후 11월 25일 새벽에 있을 AS 모나코와 프랑스 리그안 빅매치까지 한준TV에서 이강인 선수에 대한 모든 소식, 경기 반응, 프랑스 현지 보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